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를 이용해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 귀속 신고 관련되는 주요 개정세법 중에 법인세 파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먼저 국세기본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부환급 불성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만분의 3원에서 10만분의 25로 일일 0.03에서 0.25%로 그러니까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두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제도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지연 이자 성격인 그러니까 그 미납부세액의 미납부 기한에 만분의 25, 10만분의 25로 하던 부분하고, 자,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를 하는데 납부 고지 후에 미납세액의 3%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도록 개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0년도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적용되지는 않지만 20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19년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주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률을 차등화했습니다.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서 100에서 30% 세 단계로 구분하던 부분을 지금은 그러니까 네 단계로 100%, 90%, 80, 30에서 네 단계로 해서 중간에 90% 적용되는 구간을 하나 더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미술품 구입의 송금 한도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과거에는 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던 부분을 지금은 1000만 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미술품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금, 송금 산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견기업도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자, 중견기업에 대해서 해주는데 중견기업 연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일 채용 공제가 됩니다. 내일 채용 공제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회사가 부담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죠. 그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송금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견기업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거고요. 송금으로 인정해 준과 동시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손 사유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 등이 추가됐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보시면, 자, 물품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출 대금을 채권 회수 의무를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량이나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면제받았을 때 대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 규정은 삭제가 됐고요. 새롭게 들어온 부분은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회수 불능 확정된 채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확정된 재판이 아닌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라라고 해서 유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대손은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대손으로 인정해 준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 결정, 이 부분도 대손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원래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송금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20%까지 한도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기간이 확대됐습니다. 기부금 2월 공제 부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1월 1일 이후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때 이제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18년도 귀속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1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13년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13년도부터 발생되어 있던 기부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년 차에 들어온 상황이죠. 아직 기존 과거 기준에 따른 2월 공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12년도 발생됐던 2월 기부금은 5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년으로 확대된 기부금은 2013년도 이후분부터만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접대비 송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접대비가 원래 1,800만 원이 한도인데 2,400으로 정액을 시켰죠. 자, 그 정액된 부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2,800만 원과 2,400의 차이 금액 6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저한세가 부과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법인세법으로 이관을 했고 기본금액에 대해서 아예 2,400으로 법인세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저한세 적용도 제외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적용기한도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는 무조건 이제 1,800이 아니라 2,400으로 아예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유형자산 평가 손실 금액의 송금 귀속 시기를 개선을 했습니다. 자, 평가 손실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 등의 정상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유형자산의 경우에 파손 멸실됐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장부가액으로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평가 손실 금액이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파손 멸실이 됐을 때는 파손 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송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 시기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금액 요건을 폐지를 했습니다. 자,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연합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자, 중간연합 의무 면제 대상자의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 기준 계산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 직전과세 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중간연합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간연합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세로 전환을 하고 제재 수준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과거에 50%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요. 과태료가 부과받은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부과받으면 적용을 배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50%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걸 이전을 하면서 이관을 하면서 거래금액의 20%로 30%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해 주는 걸로 규정을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지만 지금은 20%의 가산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허위 수치 가산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는 허위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있죠.
현금 영수증 허위 수치 가산세는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법인세법 개정 사항이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아휴직자,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자, 육아휴직 후에 고용유지기업에 인건비 세액 공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에 복귀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복귀 후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은 인건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적용해주고 있고 적용기한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자, 이때 남성 근로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성 근로자만 적용이 되느냐는 건데 남성 근로자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녀 1명당 1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육아휴직을 2번 갈 수가 있고 2번 갈 때마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본문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접대비 송금 산입 특례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공연장,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에 식사나 주류 등에 대한 가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 비용 전액에 대해서 적용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도 접대비로, 문화 접대비로 인정을 해준다. 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신설을 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중소기업인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급을 하게 되면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자, 이때 근로자는 임원이나 임원이나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안 되고요. 급여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 성과 공유 그 경영 성과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급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세, 연말정산할 때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기지역 내에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을 했습니다.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에 창업기업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정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을 해줍니다. 100% 감면하면서 감면 한도는 중소기업 없습니다. 없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투자 누계액의 50%와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1,500 또는 청년은 2천만 원에서 적용을 하되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되면 감면율이 100%이기 때문에 100%에서 최저한세 적용하면 100%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 표준을 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또는 산업 위기 지역에 보면 군산이나 거제도 또는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울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창업을 했을 때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고요. 위기 지역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이걸 2021년까지 했고요. 공제율은 1에서 3% 투자금액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에서 2% 적용을 해주는데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를 세액 공제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대상 업종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등 31개의 업종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배제했는데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자체가 이게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뭐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연료전지 자동차 대여업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자는 30%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전지 자동차도 포함이 됐습니다. 범위에 포함이 돼서 3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정대 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적용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공제 금액이 원래 청년에 대해서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에 수도권 지방인 경우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700, 770,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1100만 원, 중견 450, 700, 대기업 청년만 300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청년의 경우에 1000만 원에서 1100으로 지방은 1100에서 1200으로 중견기업은 700에서 800으로 대기업은 300에서 4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원래 공제기간이 1년이고 중소, 중견은 2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2년, 중소, 중견은 3년으로 해서 2021년도까지 적용하는 걸로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자, 세액 공제 관련되는 서식, 연구인력 개발 비용 명세서 이외에 증빙자료에 대한 서식은 없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했고요. 자, 연구계획서나 보고서, 연구노트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 시에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9년도에 세법 개정 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19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국세청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제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그러니까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해서 세액 공제를 했는데 세무조사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적용을 하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성장 연구인력 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해놨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년도부터는 미리 사전 심사를 받아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전담부서나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해주는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창작전담부서 뭐 이런 전담부서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자, 디자인 개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부분은 전담부서나 이런 쪽하고 상관없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 디자인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디자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담부서나 연구원 범위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상의 디자인 전문 회사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을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 인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위탁 연구비도 들어가 있었는데 디자인 분야는 빠져 있었죠. 빠져 있었지만 산업 디자인 분야에 대한 부분도 위탁 연구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유 디자인과 관련되는 부분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용 시기는 2020년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19년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콘텐츠 분야 연구 인력 개발비를 합리화했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 인력 개발비 중에 재료비 범위를 확대했다. 그래서 확대를 했는데 이미지나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전담부서의 서체, 음원, 이미지, 창작,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대여나 구입 비용이 이런 범위 안에 연구인력 개발비 범위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콘텐츠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보면 기초 목적의 연구, 개발, 출연금 등에 대해서 뭐 과거처럼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 목적의 국가,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연구 개발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연구 인력 개발까지 포함을 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개발비 중에 인건비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인건비에 포함이 되느냐, 개발비 세액 공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퇴직급여라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은 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거, 퇴직연금 보험료 전부 다가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성과급에 대한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 과거에는 송금 산입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고 송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죠.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아예 연구인력 개발비에서 아예 그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연구인력 개발비에서도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5G에 대한 부분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기주국 장비 구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력 채권력 외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2%와 추가 1%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판단 기준 명확화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주된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데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주된 업종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큰 부분으로 했지만 기준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똑같이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중견기업을 판단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법인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